해오를 잘 풀었습니까? 아주 신나게 이야기하시네. 자, 다음 계약법 들어갑니다. 첫 번째 계약의 성립입니다. 아니, 계약의 성립은 당연히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돼야 되겠죠. 근데 이 두 개의 의사표시가 서로 대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 다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지만 서로 대립하니까 이걸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한쪽 의사표시를 뭐라 하냐? 청약. 한쪽 의사표시는 성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청약과 성락도 어디에 속한다? 의사표시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청약, 성락 이럴 뿐입니다. 그러면 계약은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는 법률행위 그래도 되고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성락이라는 의사표시가 합치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청약과 성락이 합치되는 법률행위가 계약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청약, 성락 모두 다 계약에 속합니다. 그러면 청약은 이제 청약부터 한번 보는 겁니다. 청약은 왜 돌아다니는 겁니까? 누굴 만나려고? 성락을 만나려고. 만나서 뭐 하려고? 계약을 성립시키려고. 그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성락과 결합하여 이 말입니다.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 이게 청약입니다. 결국 청약도 의사표시인데 거기에 보면 성락과 결합하여 되어 있죠. 결합해서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그걸 청약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청약은 의사표시니까 법률 사실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뭐 하나 볼 수 있는 거, 청약은 특정인에게 되지만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신문에 광고를 내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 모두에게 청약하는 거 아닙니까? 길거리 아저씨가 물건 팔 때는 모든 사람에게 다 청약합니다. 따라서 청약의 상대방이 반드시 특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청약은 반드시 확정적이어야 됩니다. 이 말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은 청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확정적 의사표시해야 된다. 이 말은 상대방이 즉 성락자가 오케이 단순히 응만 하더라도 계약이 성립될 정도의 확정적 의사표시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성락을 만나고도 계약이 성립 안 되면 그는 청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오케이 하면 계약이 체결될 정도의 확정적 의사표시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거기 밑에 보면 154페이지 제일 밑에 줄 나옵니까? 단순 성락만 있더라도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의 확정적인 의사표시해야 된다. 자, 그러면 청약을 언제 효력이 발생합니까? 청약도 의사표시죠. 우리 민법은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도달주의입니다. 따라서 청약도 상대방에게 도달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이제 법조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민법 총칙은 우리가 103조부터 시험 봅니다라고, 물권법은 185조입니다. 계약법은 527조부터 들어가는데 그게 첫 번째 조문이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갑이 아저씨 이 아파트 사시겠습니까? 라고 청약했어요. 이 청약은 뭘 못한다고? 철회를 못합니다. 이 청약의 비철회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청약은 뭘 못한다고? 철회를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 그런데 처리라는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하는 것이니까 실제로 요거는 도달한 이후에는 뭐 할 수 없다? 처리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도달하기 전에는 처리할 수 있게 없게? 있죠. 따라서 도달한 이후에는 처리 못합니다. 처리를 못한다는 말은 일단 내가 상대방에게 딱 청약하고 난 다음에는 내 스스로 내 말을 처리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상대방이 뭘만 하면 성락만 해주면 나는 계약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나는 한번 청약하면 내 청약에 스스로 구속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걸 청약의 뭐라 된다? 구속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함부로 청약을 철회하고 이렇게 못합니다. 한번 딱 청약하고 나면 그 청약에 나는 구속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청약의 비철회성 혹은 청약의 구속력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함부 철회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기억할 것. 계약의 청약은 얘를 처리하지 못한다. 여기에 반사되는 성락입니다. 이 성락은 왜 돌아다니는 겁니까? 청약을 만나려고. 특정 청약과 합치돼서 합치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계약을 성립시키는 거예요. 똑같다니까.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 아닙니까?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그런데 이 청약과 성락이 다른 점은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는데 성락은 특정 청약과 합치돼야 되니까 반드시 특정인에게 됩니다. 특정인에게 되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성락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다음에 반드시 특정 청약과 합치가 돼야 돼요. 따라서 변경을 가해서 성락하거나 조건을 붙여서 성락하면 성락이다 아니다? 성락이 아닙니다. 예컨대 아저씨 1억에 사시겠습니까? 하는데 8천에 사겠습니다. 이게 성락입니까? 아니지. 이렇게 변경을 가한 성락은 성락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말을 받은 갑이 좋습니다. 제가 8천에 팔겠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따라서 변경을 가거나 조건을 붙인 것은 종전 청약을 거절하고 새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새로운 청약한 것으로 본다. 이 뜻입니다. 별로 어려운 말 아닙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성락할 수 있느냐? 성락기간입니다. 그거는 성락기간은 청약이 있을 때 해야 되니까 그러면 청약의 효력이 있을 때 해야 되겠죠. 그럼 청약은 언제까지 효력이 있냐? 그거야 갑이 을에게 청약하면서 언제까지 성락하라고 성락기간 정해주게 안 정해주게? 그럼 성락기간을 정해주면 언제까지 해야 된다? 그 기간 내에 해야 되겠죠. 만약 성락기간을 안 정했다. 안 정하면 상당 기간 동안만 성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 기간이 며칠을 말합니까? 나한테 그걸 묻는데 내가 알 수 있어 없어요? 모르니까 법에도 상당 기간 되어 있잖아. 응? 볼펜을 사느냐, 아파트를 사느냐, 토지를 사느냐, 가까이 있는 사람끼리 사느냐, 멀리 있는 사람끼리 사느냐에 따라 기간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락을 고려할 만한 충분한 기간 이렇게 말하지 며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우리 일반인이 판단했을 때 그 정도 이야기입니다. 자, 요 기간 내에 됩니다. 만일 이 기간 내 성락을 안 했다. 그게 뭡니까? 연착된 성락입니다. 연착된 성락은 성락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다만 이것도 뭐로 볼 수 있다?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연착된 성락도 성락은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청약과 성락입니다. 뭐 읽어보면 새로운 용어 하나도 없고 당연한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갑과 을 사이 아파트 매매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청약과 성락 이야기에서 계약 성립되는 게 원칙이고 독특한 게 하나 있으면 두 개가 교차 청약이라는 게 있어요. 교차 청약은 뭐냐면 양청약 내용이 같은 겁니다. 갑이 을에게 자기 자동차를 200만 원에 1000만 원에 매각할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자동차 1000만 원에 사겠느냐라고 청약을 했는데 그 청약이 있는 줄을 모르고 상대방도 혹은 나에게 1000만 원에 팔 의사가 있니? 라고 뭘 했느냐? 청약했어요. 둘 다 청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럼 새삼스럽게 성락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이렇게 동일한 내용의 양청약이 서로 교차되면 그냥 양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그걸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다음에 갑이 아저씨 이 책 사시겠습니까? 라고 청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을이 성락도 하지 않고 책 표지에 자기 이름 씁니다. 여러분 책 표지에 자기 이름 쓴다는 건 지금 사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성락이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있으면 그냥 그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걸 유식하게 말하면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그래요. 그 당연해? 당연 안 해? 당연해. 그냥 말만 할 뿐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냉장고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청소기를 사시겠습니까? 하면서
성소교를 보여줬더만 그 총소교를 개봉해서 지가 사용하고 있어. 그럼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걸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이라고 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청약과 성락에 의한 계약성립, 교차청약,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 성립과 관련된 거 효력을 봅니다. 효력을 보기 위해서 먼저 저번에 제가 유상계약, 무상계약으로 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유무상했을 때 제가 대가 있는 출연행위가 유상행위고 대가 없는 것을 무상이라 한다. 무상계약 중에 대표적인 게 정사무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려와 사용대차. 기억해야 돼. 그 정도는 너무 안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머리 그 가만 놔두면 뭐하네. 한 번씩 굴려봐야 되지. 그래야 치매가 안 걸릴 거 아닙니까? 공인중개사 1년 열심히 하면 절대로 치매 현상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 또래에 뭡니까? 20세 지나고 나서 30, 40, 50에 1년간 머리 싸매고 공부할 날은 뭔가 인생을 통틀어서 이거밖에 없어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벌써 서울대학 갔다니까. 응? 남편이 바뀌었을지 몰라? 남편이. 응? 그때는 공부하려도 안 하고 지금은 뭐라고 공부하지 말라는데도 일어나서 꾸역꾸역 해야 되고 그때는 아무 공부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집에 가면 할 일이 계산이. 응? 그때는 교훈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은 뭐라고? 계속 문제되죠. 그때는 뭐 늘 군것질해도 괜찮은데 지금 조금만 모으면 살이 뭐 뻥뻥 찐다니까. 그것도 뭐 멋있게 찌는 게 아니고 그냥 아주 뭐 흉한 데만 푹푹 찌지 않습니까? 자, 그림 대신 치매 현상 없어집니다. 열심히 하시면 절대 없습니다. 암기력도 굉장히 높아지고 눈치도 빨라지고 책 읽는 속도도 완전히 달라진다. 1년 지나면 사람이 조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능력 받아들이는 게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지금 하는 것보다 공부 나중에 많이 합니다. 시험 치고 나면 막 점수 발표하고 막 5점만 떨어지더라도 성질 나고 막 스트레스 받습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이기는 길은 점수를 올리는 길밖에 없어.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뭐 정말 열심히 합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유상, 무상계약 그걸 했었습니다. 계약의 종류에서 다시 뭐냐면 쌍무와 편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갑활사의 아파트 매매 계약합니다. 계약은 아무 말 없으면 채권, 채무는 이행의 문제를 한 게죠. 그러면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해줄 뭐가 있다? 채무가 있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어요. 근데 이 채무는 서로 별개의 것입니까? 서로 대가성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 양 채무는 서로 대가제이고 교환적입니다. 즉 너가 나에게 대금을 주니까 내가 소유권 이전해주고 너가 나한테 소유권 이전해주니까 대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대가제이고 교환적인 양채무를 부담시키는 그런 계약을 쌍무계약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런 계약을 뭘 한다고? 쌍무계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갑과할사의 정려계약을 합니다. 정려를 하게 되면 어른 소유권 이전해줄 채무가 있어요. 근데 수정자는 무슨 채무를 부담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이렇게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쌍방이 부담하더라도 서로 대가성이 없는 것을 편무계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편모스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한쪽만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편무라 그런 것이고 양쪽 모두 하니까 쌍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매매, 교환, 임대차 모두 다가 쌍무계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효력을 보기는 보는데 우리가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게 모두 다 쌍무계약이니까 쌍무계약이 갖고 있는 공통적 효력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쌍무계약은 양채무가 서로 뭘 갖고 있다? 서로 대가성이 있고 교환적이니까 양채무는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고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결련성이 있는 겁니다. 쌍무계약의 양채무는 결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련성이 있냐? 한쪽 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상대방 채무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 대가성이 있으니까. 한쪽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쪽 채무도 이행하게 안 하게? 안 하죠. 대금도 안 주면서 소유권 이전해달라 그러면 이행해 주겠습니까? 안 해주는 거지. 한쪽 채무가 자기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소멸하면
다른 쪽 채무도 영향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됩니다. 즉 일방의 채무가 소멸하면 상대방 채무도 소멸하느냐 존속하느냐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결련성이 있습니다. 성립상 결련성, 이행상 결련성, 존속상 결련성이 있는데 이 이행상 결련성과 관계 있는 게 동시이행 항변권이에요. 다음에 존속상 결련성과 관계 있는 게 위험부담의 문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동시항변권이니 위험부담이 문제니 공부를 하는데 이건 어디에 있는 이야기라고? 쌍무이야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쌍무이야기에서 발생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시항변권을 보는데 동시항변권은 뭘 동시항변권이라고 그러냐? 그게 156페이지 보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자기 채무를 이행 또는 이행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말은 어려운데 보세요. 갑과을사의 아파트 매매 계약했어요. 30일 날 잔금 주고 등기세로 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30일 날 을의 채무는 뭡니까? 잔금 지급하는 채무. 매도인은? 그런데 이 을이 잔금도 안 주면서 아저씨 등기 먼저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등기 해주게 안 해주게? 이 갑이 등기 수료도 주지 않으면서 잔금 먼저 달라 그러면 주게 안 주게? 그걸 유식하게 말하면 뭘 한다고? 동시이행항변권이라니까.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이 자기 채무를 이행 또는 이행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라고 청구하면 그 상대방은 너 채무 이행할 때까지 내 채무 이행을 못하겠다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니까. 그 권리를 뭐란다?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동시이행하자고 항변하는 겁니다. 왜냐? 그게 공평하니까. 서로 대가적 의무가 있는데 먼저 일방이 이해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시이항변권은 흔히 말할 때 공평의 원칙에서 인정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먼저 한쪽이 이해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동시이항변권은 어떨 때 성립하느냐? 성립 요건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첫째로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양채무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할 때는 동시항변권이 인정되지 않고 쌍방 채무가 있더라도 서로 뭘 가질 것? 대가성이 있어야 됩니다. 대가성이 없는 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갑과 을 사이에 아파트 매매 계약했어요. 그래서 매매 대금을 3억 주기로 하고 소유권 이전해 주기로 했어요. 근데 3억 다 지급했습니다. 근데 갑이 소유권 이전 안 해줍니다. 왜 안 해주냐니까 작년에 당신이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갔지 않느냐. 빌려간 거 맞습니다. 그럼 너 채무 이행할 때까지 나는 소유권 이전에 못 해주겠다. 할 수 있게 없게? 없죠. 이 1,000만 원은 이 매매에서 발생된 채무가 아니에요. 서로 대가성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고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양채무 간에만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별개의 약정으로 성립된 채무 간에는 인정해 주게 안 해주게? 안 해주는 거죠. 별개의 약정으로 성립된 채무에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특약하면 되게 안 되게 됩니다. 자, 계약법은 아까 제가 계약자의 원칙에 지배한다 했죠. 제가 설명을 받드렸는데 물권법은 제가 강행법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계약법은 비록 민법에 15가지 계약이 규정되어 있지만 당사자가 합의하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게 없게 있어. 즉 계약법에 관한 규정은 전부 다 임의 규정. 당사자가 합의하면 무조건 뭐라고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쌍무계약이라도 두 사람의 합의해서 너가 먼저 잔금 다 주고 나서 나중에 3일 뒤에 내가 등기해 주겠다고 두 사람이 약정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동시한미권 행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합의하면 합의가 우선이에요. 없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도 두 사람이 합의해서 1,000만 원까지 주야만이 등기해 주기로 약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없을 때는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양채무만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양채무를 부담시키는 계약이 동일한 쌍무계약이다. 그래서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발생된 양채무가 있을 것, 그러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을이 사망했어요. 그럼 뭐가 된다? 상속.
그럼 상속인은 사람이 달라졌죠. 그렇지만 그 권리 의무를 그대로 승계받았으니까 상속인도 동시한미권 주장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이라든지 채권 양도, 채무인수 등 동일성을 유지하게 되면 그 양수인 등도 동시한미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변제기 도래 안 했는데 변제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컨대 이 말 아닙니까? 갑과 사이 아파트 매매 계약 했어요. 그래서 20일 날 중도금 주고 30일 날 잔금 주고 등기 쓰려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갑이 20일 날 아저씨 중도금 주세요라고 했을 때 의뢰하는 말이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지 않느냐? 따라서 잔금 등기 쓰려주기 전까지는 중도금 못 주겠다. 그렇다고 소리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 갑의 등기 수료 줄 날짜는 언제입니까? 30일. 그럼 20일 때는 아직 갑의 채무는 이행기가 도래 안 했다고. 그럼 이행기 도래 안 한 사람한테 등기달라 하면 됩니까? 안 되지. 따라서 이 중도금은 지가 먼저 지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먼저 해야 됩니다. 선이행 의무입니다.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 도래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상대방이 거기 보면 자기 채무를 이행 또는 이행 제공하지 않았고 이행 또는 이행 제공 없이 청구했을 때 이럴 때 동시한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상세히 그리면 갑과 을 사이에 30일 날 잔금 주고 등기 쓰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30일 되면 갑은 등기 수여야 되고 을은 대금 지급해야 됩니다. 그럴 때 동시한명권을 언제 행사한다 했죠? 이 갑이 30일 날 등기 서류도 안 가져오면서 뭘 달라 그런다? 잔금 달라 했을 때 너 등기 전기준까지는 잔금 못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 을이 30일 날 잔금도 안 가져오면서 등기 먼저 해달라 그럽니다. 그럴 때 갑이 너 잔금 주기 전까지는 등기 못 해주겠다. 그게 뭐라고? 그게 동시한미권이라고. 여러분 당연히 하게 안 하게? 한다니까 말만 동시한미권이라 어렵게 하는 거지. 당연히 그럼 누가 잔금 안 주니 등기 주게 해주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잔금 주기 전까지는 등기 못 주죠. 이렇게 하지만 법원에서는 그걸 뭐란다? 동시양면권을 행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뿐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동시양면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극히 간단하죠.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채무 변제 있고 이행 제공 없이 이행 청구했을 때 그런 겁니다. 자, 좋아. 어려운 거 하나 봅니다. 이 갑이 30일 날 등기 서류 가져와서 잔금 수여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 채무 이행했어 안 했어요? 이렇게 이행 또는 이행 채용하면서 등기 잔금 달라 했습니다. 이때는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됩니다. 안 주면 이게 채무 불이행입니다. 수령할 쪽에서 지체하니 이걸 수령지체 혹은 채권자 지체라고 그래요. 그런데 갑이 다음 날 다시 왔습니다. 잔금 주세요 하는데 에라 잔금 딱 줄라 보니까 이 갑이 등기서를 안 가져온 겁니다. 아니 왜 등기서를 안 가져왔냐? 무슨 소리냐? 내가 어제 이행 제공했지 않느냐? 근데 어제 네가 이행 안 했으니까 이제는 네가 먼저 달라는 겁니다. 나는 등기서를 못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수령 지체 중에 있는 자도 무슨 소리냐? 나는 등기서 받기 전까지는 잔금 못 주겠다. 여전히 동시한미권 주장할 수 있게 없게? 예? 여러분이 어리라고 생각해봐요. 어제 내가 미처 잔금을 준비 못해서 근데 등기서를 가져왔으면도 잔금 못 줬다니까. 근데 오늘 딱 왔는데 나는 준비가 돼서 근데 등기서를 안 주면서 잔금 먼저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게 안 주게? 그냥 그렇게 하면 간단하다니까. 자기가 하면 문제 다 풀린다니까 이거. 자기는 안 주면서 내가 물어보면 줘야 될까 안 줘야 될까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한 번 이행 정후에서 상대방을 어디에 빠뜨렸다? 수령 지체에 빠뜨렸다 해서 동시한미권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행 제공은 계속돼야 돼요. 한 번만 이행 제공해서는 안 돼요. 이 말은 갑이 을에게 잔금 달라고 할 때마다 뭐는 가져가야 된다고? 등기서를 가져와야 돼요. 한 번 이행 제공했다 해서 상대방이 갖고 있는 동시한미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물론 을은 하루 이행 지체했으니까 지연이자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그 지연이자 주는 거는 변론을 하고 지연이자까지 다 줬을 때는 뭐는 줘야 된다? 등기서류는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밑에 156페이지 마지막 줄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동시한비권 행사할 수 있다. 한 번 이행 제공했다 해서 소멸되는 거 아닙니다. 계속 이행 제공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동시한비권 행사하게 되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효력은 당연히 너 채무 이행할 때까지 내 채무 이행을 못하겠다. 이행 거절하는 거죠. 거절의 항변권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원히 돈 안 주겠다는 겁니까? 너 등기소를 줄 때까지 안 주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영원히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너 채무 이행할 때까지 내 채무 이행을 연기하겠다는 연기적 항변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 채무 이행할 때까지 내 채무 이행을 연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소송에서 반드시 원용을 해야 돼요. 주장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조금 어려운 건데 보세요. 갑과 을 사이에 아파트 매매 이야기 체결됐어요. 30일 날 잔금 주고 등기수를 주기로 했는데 이 매도인이 등기수를 안 주면서 계속 잔금 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주고 있어요. 안 주니까 갑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뭘 달라고 소를 제기할게요? 잔금 달라고. 소 제기하는 쪽을 원고, 소 제기당하는 쪽을 피고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이 피고 같으면 기일날 나가서 뭐라고 주장하면 됩니까? 이분이 나에게 등기세를 안 주니까 잔금을 안 주고 있습니다. 동시항변권이 있습니다. 라고 주장해야 되는데 주장 안 했죠?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주장해야 돼요. 소송에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주장하는 걸 원용한다 그래요. 원용하지 않죠? 그럼 원고, 패소, 갑은 어른 갑에게 잔금 지급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어른이 놀라서 아니 저에게 동시한미권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당신이 소송에서 주장을 안 했기 때문에 너에게는 동시한미권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아니 법관이 그것도 모릅니까? 압니다. 알더라도 당신이 주장하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지급합니다. 이게 원용입니다. 여러분 소송에서는 많은 부분이 주장하지 않으면 받아들이 없는 것으로 지급합니다. 설사 법관이 뭐라고? 알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내가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다 알아서 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변호사를 고용하니까? 응? 유능한 변호사라는 게 필요가 없다니까.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원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미치는 거죠. 아무리 그러더라도 소송에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조인이 안 되면 소송에는 패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장하든 안 하든 법원에서 항상 알아서 해주는 걸 직권 조사사항이라고 그래요. 근데 동시한미권은 직권 조사사항이 아니다. 원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을이 원용했어요. 저놈이 나에게 등기서류 안 주니까 잔금 안 줍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너는 왜 등기서류도 주지 않으면서 잔금 달라 그러니? 원고 패소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용하더라도 원고 성소 판결 나옵니다. 원용, 원고, 성소 판결이라는 건 잔금 지급하라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완전 성소가 아니고 원고 일부 성소입니다. 뭐라 그러냐? 그냥 풀었습니다. 피고 을은 갑으로부터 등기서류를 받은 것과 동시에 잔금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합니다. 이걸 상환 이행 판결이라고 해요. 그럼 지금 잔금 지급하라 입장에서는 누가 성소입니까? 원고죠.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뭘 줘야 된다? 등기 줘야 되니까 일부 성소입니다. 결국은 뭐 하라는 겁니까? 동시행하라 이 말입니다. 그 동시행 판결을 소송에서는 뭘 한다? 상환 이행 판결 그러는 겁니다. 그냥 상환을 뭐로 고치면 된다? 동시이행 판결입니다. 그래서 원고 일부 성소 판결이 나옵니다. 자, 상환 이행 판결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는 상환 급부 판결 이렇게 말했어요. 쉽게 말하면 등기 받은 것과 동시에 잔금 지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상환으로 잔금 지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게 동시항변권.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이행지체 책임이 없습니다. 이행지체의 면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행지체 면제라고 그러는데 무슨 말이냐?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30일 날 여기 봐봐요. 20일 날 중도금 지급 안 하면
매수인은 그때부터 지체 책임집니까 안 집니까? 예? 매수인이 20일 날 중도금 안 주면 괜찮아요? 중도금 줘야 됩니까? 줘야 되죠. 이런 매도인 같으면 매수인이 20일 날 중도금 안 주면 성질 낸다 안 낸다? 그럼 매수인이 미안하다 이야기하죠. 그럼 이런 뭔가 권리가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이행기가 도래인데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에요. 채무불이행에 따라 갑은 여러 가지 권리가 생긴다니까. 그러면 이행기가 있으면 이행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돈 갚을 날짜가 되면 돈 갚아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30일 날 잔금 주고 등기 쓸어주기로 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을의 입장에서는 30일 날 됐으니까 뭘 줘야 된다고? 잔금 줘야 돼. 갑의 입장에서는 등기 쓸어줘야 돼. 근데 둘 다 이행을 안 해요. 그럼 이행 지체가 되게 안 되게? 안 된다니까. 왜 안 되느냐? 이 둘은 무슨 관계입니까? 동시행 관계에 있는 자는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 지체 책임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이 을이 잔금을 안 주는 이유가 왜 못 주고 있습니까? 갑이 나한테 지금 등기를 안 해주니까 못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잔금을 안 주더라도 내 탓이 아닌 거죠. 이 을이 등기 수리 안 주는 이유가 을이 나한테 뭘 안 주니까. 그러니까 동시행 관계인 자는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더라도 지체 책임이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효과죠.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 지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내가 안 주는 이유가 너 때문에 안 주는 거 아닙니까? 너가 이행 안 하니까 내가 이행 못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걸 이행 지체 저지효, 면제효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동시항배권이 있으면 이런 효력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요건이 있고 뭐가 있다? 효력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 매매하게 되면 당연히 행사하는 거라니까. 행사하는 건데 그걸 체계적으로 법률적으로 말을 못해서 그렇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따라서 여러분이 만일 이제 강론에 딱 들어왔죠. 그러면 민법 총론이 아니고 강론 딱 들어오면 막연하게 공부를 하지 말고 자기가 전세권자가 되든지 자기가 임차인이 된다든지 여기는 자기가 매도인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보고 대입을 하면 굉장히 빨리 풀립니다. 왜냐? 몸에 와닿는다니까. 막연히 갑과 을 그리지 말고 자기가 한 사람이 돼보라니까. 그러면 빨리 이해하게 됩니다. 자기가 되면 뭐 얼마나 빨리 대답하는지 모릅니다. 자, 다음에 여기까지가 동시항배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오른쪽 보면 위험부담이란 말이 나올 겁니다. 나옵니까? 자, 위험부담을 하나 살펴봅니다. 위험부담은 자, 갑과 을 사이에 건물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어요. 건물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죠. 그럼 을은 대금을 취급할 채무가 있고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해줄 채무가 있습니다. 이 양 채무가 서로 별개의 것입니까? 서로 대가성이 있습니까? 대가적이고 서로 교환적인 쌍무 계약입니다. 자, 물어봅니다. 소유권 이전해줄 채무는 갑에게 있습니까? 을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갑은 매도인이죠. 그럼 매도인 또 채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채권자고 매수인은 채무자다 이러면 안 됩니다. 무엇에 대한 채권 채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갑은 대금을 받을 입장에서는 채권자지만 소유권 이전해줄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채무자다 이러면 안 돼요. 무엇에 대한 채권 채무냐 이런 거죠. 매도인은 권리 의무를 다 가지는 겁니다. 대금 받을 권리가 있는 반면 소유권 이전해줄 채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건물이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난 3일 이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소실되었어요. 그러면 갑의 채무는 이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채무 이행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이행 불능 상태에 빠졌다니까. 그런데 갑에게 기책 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갑의 기책 사유, 책임질 사유가 없이 이행 불능이 된 겁니다. 이거는 갑은 지금 소유권 이전할 입장에서는 채무자죠. 채무자의 기책 사유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럼 결국은 갑의 채무는 소멸하게 안 하게? 소멸합니다. 이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만일 이게 기책 사유가 있으면 손해배상으로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기책 사유가 없습니다. 그럼 갑의 소유권 이전 채무는 소멸됐어요. 문제는
갑의 채무는 소멸됐지만 을의 대금 지급 채무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도 소멸되느냐 아니면 이거는 그대로 존속하느냐 문제됩니다. 왜냐? 이 양채무는 서로 뭘 갖고 있으니까 대가성이 있으니까 한쪽 채무가 영쪽 채무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만일 갑의 채무도 소멸한다라고 말하면 이 말은 을은 대금 지급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갑은 건물만 홀당 불타고 내가 불지른 것도 아니지만 가격도 못 받아. 그러면 누가 불이익을 부담한 겁니까? 갑이 불이익한 거죠. 그 불이익은 누가 부담했다고? 갑이 부담합니다. 만일 상대방 채무가 존속하면 갑은 을에게 대금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으니까 갑은 손해 안 받죠.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건물도 못 받고 대금만 받으니까 그 불이익은 누가 부담한 겁니까? 이 불이익을 우리는 위험이라 그래요. 그 불이익을 누가 부담할 거냐? 갑이 부담한다. 갑이 위험을 부담한다는 것이고 을이 부담하면 을이 부담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위험 그러면 불이익으로 고치면 돼요. 그 불이익을 누가 부담할 거냐? 한 사람이 부담시켜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걸 위험 부담이랍니다. 쌍목약 당사자 일방이 기책 사유 없이 이행 불능됐을 때 상대방 채무는 존속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 거기에 따른 불이익을 누가 부담할 거냐? 우리가 여기 말하는 건 대가 위험을 말합니다. 나중에 조금 더 상세히 배웁니다. 그래도 지금 배울 때는 위험 그럼 뭐로 고치면 된다고? 불이익. 그 불이익을 누가 부담할 거냐? 후발적 불능일 때 누가 부담할 거냐 이 말입니다. 우리 민법상 대원칙은 누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원칙은 채무자 위험 부담입니다. 누가 부담한다고? 채무자가 위험 부담입니다. 자, 물어봅니다. 여기서 채무자란 매도인, 매수인 중에 누굴 말하는 겁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 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소유권 이전 채무가 이행 불능되지 돈이 없으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도인이 채무자라고.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합니다. 매도 위험 부담한다는 것은 상대방 채무는 어떻게 된다? 소멸하는 겁니다. 소멸하니까 이 말은 대가 받을 수 있게 없게? 없어요. 대가 못 받는다는 결국은 대금 청구할 수 없다. 대금 청구 못합니다. 어떨 때 채무자가 위험 부담하느냐? 쌍방 책임 없는 사유. 상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 불능됐을 때 이럴 때는 채무자가 위험 부담합니다. 굉장히 불이익한 거죠. 불이익은 지가 부담하라는 겁니다. 물건을 내가 갖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쌍방 책임 없는 사유 대표적인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 같은 천재 지변이라든지 아니면 토지가 수용됐다든지 토지 매매인데 토지가 수용돼 버린 겁니다. 아니면 제3자가 불을 질렀다든지 이럴 때는 채무자가 위험 부담합니다. 매도인이 위험 부담합니다. 그 불이익은 누가 부담한다고? 매도인이. 그런데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게? 왜 이걸 누가 부담한다는 겁니까? 채권자가 위험 부담하는 거죠. 채권자는 여기에서 누굴 말하게? 매수인을 말합니다. 왜냐? 소유권 이전 받을 입장에서는 채권자니까. 이 말은 상대방 채무는 소멸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 채무는 존속하는 겁니다. 이 말은 대가 받을 수 있게 없게? 있어. 이 말은 대금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어. 대금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떨 때 채권자가 위험 부담하냐? 지가 불을 질렀을 때. 채권자의 뭐라고? 귀책사유.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있으니까 당연히 돈 받아야 되겠죠. 두 번째, 채권자 수령지체 중 쌍방 책임 없을 때. 수령지체 중 쌍방 책임 없다. 원래 쌍방 책임 없으면 누가 부담해야 되는데 채무자 여기는 채권자가 위험 부담합니다. 어떨 때냐 보면 갑과 을 사이에 자동차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를 인도해 줄 채무는 매도인에게 있어요. 매수인은 뭘 취급해야 된다? 대금 취급해야 됩니다. 근데 자동차 갑이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냥 차 던져놓고 오면 됩니까? 이 을이 자동차를 인도에 가려야 됩니까? 갑이 자기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을이 협조해 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자동차를 수령해 줘야 된다니까. 등기 수리도 등기 던져줘야 됩니까? 상대방이 받아가야 됩니까?
그 받아가지 않으면 줄 방법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수령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어른 자동차를 인도받을 뭐가 있다? 권리가 있지만 이 갑이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 자동차를 수령할 뭐가 있다고? 의무가 있습니다. 언제 주기로 했냐? 30일 날 을의 주차장에서 인도하기로 했어요. 근데 30일 날 갑이 나왔어요. 근데 을이 안 나타난 겁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수령할 쪽에서 지금 뭐 하고 있다? 진짜 채무자가 지체하는 게 아니고 받을 권리가 있는 쪽에서 지체하는 거. 이걸 채권자 지체. 채권자 지체를 단어 말하면 수령 지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권리가 있는 쪽에서 지금 지체를 하는 겁니다. 채권자 지체를 다른 말로 뭘 한다고? 수령 지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이 자동차를 인도 못 해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 많죠? 그걸 이 을에게 페널티를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용 주차장에 차를 세워놨는데 그날 밤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소실했어요. 원인 알 수 없다는 것은 쌍방 책임 없습니다. 그래도 대금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왜냐? 어제 내가 제때 수령했더라면 이건 너 것이 아니었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수령 지체 중에는 쌍방 책임 없더라도 채무자가 위험부담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채무자가 아니고 채권자가 위험부담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채권자 위험부담이라 그러는데 우리 시험에 나올 때는 이런 말들을 안 해요. 100% 사령이 나오는데 사령 문제 나올 때는 뭘 본다? 대금 받을 수 있느냐 없냐 물어보는데 이거 틀리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왜냐? 이 문제 나올 때 갑과 알 사이 건물 매매 나옵니다. 건물이 화재로 소실됐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소실됐다. 매도인 갑은 매수인에게 대금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물어보는데 여러분이 매수인 같으면 돈 주느냐고. 근데 그걸 틀린 사람은 돈 주는 사람이라니까. 희한한 사람이라니까. 이걸 말하니까 어렵지. 실제로 매매가 돼서 건물이 불타면 돈 줄 사람? 이거 공부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라니까. 감상 벌써 안 준다니까. 그걸 풀었으니까 우리는 뭘 한다?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라는 게 당연한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공부하면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가 안 나오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 청구할 수 있느냐 대금 청구 못하느냐 그거 나온다니까. 매수인이 불 질렀는데 그럼 여러분 돈 안 달라 그럽니까? 그럼 돈 안 달라 그러면 하기 싫으면 그냥 불 지르면 말면 되겠네? 말이 안 맞잖아. 매수인이 지금 채권자 아닙니까? 당연히 위험 부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나옵니다. 시험에는 이런 거 안 나온다니까. 몇 번 하다 보면 돈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물어본다니까. 그럼 여러분 돈에는 촉 세잖아. 어? 이거 틀리면 이하간 하여튼 불났는데 집도 못 받고 돈 주는 이상한 사람이라니까. 이 틀리는 사람은. 이해되겠습니까? 네, 이걸 여기서 하여튼 채무자라는 것은 매도인을 말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채무자 위험 부담이란 누굴 말한다? 매도인.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게 쌍무계약이 갖고 있는 이행상 결련성 동시한매권, 존속상 결련성 위험 부담입니다. 다음에 계약의 해지가 나옵니다. 자, 해지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일방 당사자 의사표시에서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걸 해제라고 합니다. 자, 갑과 알 사이에 매매계약이 예컨대 성립했습니다. 그럼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돼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합치돼야 됩니다. 이렇게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 당사자 의사표시로, 일방의 의사표시로 이미 성립된 이 계약을 처음부터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것을 해제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의사가 합치됐는데 합치된 이 계약을 상대방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이 아예 처음부터 이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해제라고 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따라서 해제는 의사표시가 몇 개만 있다고? 하나가 있으니까 해제는 근본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소멸시키는 게 아니고 뭐랬다? 소급해서 소급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런 걸 해제라고 합니다.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일방 당사자 사표시로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것을 해제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해제 함부로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상대방을 다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해제할 권리가 발생할 수 있냐? 해제권 발생 원인이 뭐냐? 그 원인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약정해제입니다. 약정해제란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을 할 때 우리 앞으로 이런 사유가 있으면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당사자끼리 약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 약정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제하는 겁니다. 이때는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불리하게 안 하죠. 미리 그럴 걸 예상을 하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하기 싫으면 계약을 안 했어야 되지. 예컨대 매매 계약을 딱 체결하면서 토지 매매 계약하면서 3개월 안에 만일 LC단지가 소송된다는 공식 발표가 있으면 두 사람 중에 누구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을 합시다 라고 약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 갑과 할 사이에 건물 매매하면서 구청이 무슨 허가를 받는데 이 허가가 안 나오면 우리 둘 중에 누구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을 합시다 할 수 있어 없어요? 그게 약정 해제라니까. 근데 허가가 안 나왔어. 그럴 때 매도인이나 매수인 중에 한 사람이 해지합니다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약정 해제라니까. 그 해지할 사유를 미리 뭐 할 수 있대? 약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지할 사유를 미리 약정하고 그 약정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지하는 걸 약정해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계약 자유 원칙상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죠. 두 사람 사이 무슨 약정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 약정되지 않는 사유는 함부로 해지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우리 민법에 규정된 사유로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걸 뭐란다? 법정해제. 이렇게 이럴 때 해지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방금 제가 우리 민법의 계약은 15가지 계약이 있다 했죠. 그 계약마다 이런 사유가 있으면 해지할 수 있다는 개별적인 규정이 있고 모든 계약의 공통적인 해제 사유가 계약법 총론에 규정되어 있어요. 모든 계약의 공통된 해제 사유가 채무 불이행입니다. 결국은 무슨 계약이든 뭐가 있으면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계약의 공통된 해제 사유 채무 불이행입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뭘 보게? 법정 해제 봅니다. 약정 해제는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자, 요게 우리 시험 범위다라는 거 법정 해제인데, 자, 채무 불이행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 채무 불이행을 원래 나눠보면 몇 개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행기에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을 안 한다. 이행을 뭐 한다? 지체한다. 아니면 아예 이행을 못할 상태에 만들었다. 이행 불능입니다. 이행 갑과 을 사이에 봐봐요. 매매 계약 했어요. 근데 20일 날 중도금 줘야 되는데 중도금 안 주는 게 이게 뭐라고? 이행 지체라니까. 매매 계약 했는데 하고 난 뒤에 중도금 준 다음에 여기 인근에 LC 단지 들어온다더라. 발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3배로 뛰어버렸습니다. 갑은 배 아프다, 배 안 아프다. 배 아프죠? 갑은 지금 소유권 이전해 줄 채무가 있잖아요. 밤에 불을 질러버린 겁니다. 그럼 이행해 줄 수 있어 없어요? 이게 이행 불능이라고. 이것도 채무 불능이다 아니다? 채무 불능이죠. 소유권 이전해 줄 사람이 그 스스로 이행을 못할 상태로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갑과 할 사이에 여기 불완전 이행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해줘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행하긴 했는데 완전 이행이 아니고 불완전하게 이행한 겁니다. 완전 이행이 아니고 불완전하게 이행했다. 예컨대 쉽게 말하면 뭐 자재 3트럭 가져오기로 했어요. 근데 몇 트럭만 가져왔다? 2트럭만 가져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 수족관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수족관을 설치해 주려 했는데 하고 보니까 수족관에 물이 새네 이 말입니다. 그럼 이행해 주니 했는데 완전 이행이 아니에요. 불완전하게 이행한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아니면 뭐 수령 지체도 있습니다. 수령 지체는 누구 쪽에서 지체하는 거다? 채권자 쪽에서 지체하는 겁니다. 이렇게 채무 불이행도
나누어 보면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수령지체 혹은 부수적 채무불이행이 있는데 우리 민법에 규정된 것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도 99%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행지체는 채무불이행인데 이행불능도 채무불이행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행지체는 채무불이행인데 이행불능도 채무불이행입니까? 물어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말이 모순되는 겁니다. 채무불이행 안에 뭐도 있다? 이행지체도 있고 이행불능도 있다고. 그래서 이행지체, 이행불능 모두 다 어디 오는 채무불이행에 속합니다. 되겠습니까? 이행불능도 채무불이행이고 이행지체도 채무불이행입니다. 둘 다 채무불이행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떨 때 어떤 방식으로 해제를 할 수 있고 해제가 되면 그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그걸 지금부터 살펴보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거 해제와 구별되는 제도는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니까 이행지체, 이행불능 요 순서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조금 쉬었다가 들어갈게요.